문재영 작가님 하면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이 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뭐 너무나 많이 읽으셨고 베스트셀러 이거 얼마 팔렸죠? 95만 부. 95만 부. 5만 부를 더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난도 선생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청취자 100만 부 파셨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우리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책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썼던 뭐 얘기, 사형수 만난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아무래도 제가 이런 행사에 많이 불려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읽으셨을 거고, 뭐 저도 많이 이 책을 선물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일단 이 책의 그 제목, 뭐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 책의 제목은 어떻게 이렇게 지으시게 되셨어요? 사형수들 만나러 다니는 일이 몹시 처음엔 두렵기도 하셨을 테고, 걱정도 되시고 막 이러셨을 텐데,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바고 또 가끔 말하는데요. 이 위대한이라고 좀 좋은 작품은 오래오래 고민하고 조사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보면 어떤 명곡을 작곡한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보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불현듯 그 멜로디가 떠올라서 집에 가서 하룻밤 만에 썼다 이런 곡이 참 많고요. 뭐 미술도 그래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라서 계속 같은 걸 되생했는데 그것이 불후의 명작이 되고 작가도 사실 어떤 쓰는 과정의 노력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착상 자체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불공평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뭐 이건 7년에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작품이다 이럴 때는 되게 안 좋은 작품이 많아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이렇게 할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참 그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사형수에 대해서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귀절이 떠올랐고 제가 10년 동안 그것을 간직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또 취재하고 이러면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났다고요. 그냥 제목도 띡 이렇게요? 네, 제목도 띡. 아니 그러면 저는 뭐 아티스트들이나 작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고 작가님처럼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가 다 약간 좀 이렇게 책이나 음악이 잘 인기 있게 하려고 하신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나 뭐 사회학자나 이런 학문적 영역에서는 오래오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이고 이래야 좋고 좋게 아주 정확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과거의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늘을 묘사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푸르고 시린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 묘사를 제 작품에서도 다시는 쓰면 안 돼요. 언제나 초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하늘에 의지를 하죠. 하늘이 써준 책을 저희가 쭉 읽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또 기이한 체험들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죠. 쓰다 말고 좀 천천히 불러주세요. 타이핑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말도 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쓰시는 동안 또는 쓰시기 전에 사형수들 우리 교도소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최고수라는 용어가 익숙하실 텐데 많이 만나셨잖아요.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그때는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리는 이제 귀했던 10년이었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 환경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권들이 존중됐었고 면회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운이게도 그 당시에 가톨릭 종교를 하는 사형수 12명이 있었는데 첫날 가자마자 12명을 다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일주일에 하루를 몽땅 가서 그 아침에 구치소 들어갔다가 저녁에 구치소에서 나오고 이제 친구들이 전화 와서 제가 문자로 나 아직 구치소 들어가 그럼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예, 그런 적도 되게 많았어요. 참 진한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책만 쓰고 사실 바빠서 그만 나오려고 그랬는데 차마 또 그동안 정도 들었고 이제 저야 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제가 안 오면 다시는 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차마 책 다 썼다고 나오기가 좀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저의 차례 때 봉사위원으로 제가 가고 있고요. 그런 지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우리 김성심이 진짜예요? 매달 가요? 저는 고 작가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국내에서의 뭐 강연이다 뭐 여러 가지 사인회 뭐 전국을 누비시거든요. 그리고 해외도 워낙 자주 나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가시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신다는 거 보통 사실 쉽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되게 빨리 돌아오죠. 네. 예. 진짜 한 달에 한 번 진짜 빨라요. 예.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사실 1년에 친구 한 번 만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1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친구가 제일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러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고는 말 못하지만 예, 그래도 거의 뭐 한 3-4번 정도 빠지지 않도록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또 이제 트위터에서 많이 활약하시다가 요즘 조금 뜸하시죠? 아니요, 요새 요즘 더 하시나요? 도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뭔가 충격적인 멘션을 안 쓰셔서 그런가? 아니, 저는 좀 그러니까 기자들이 공 작가님 트위터만 보고 있어도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워낙 거기에서 이렇게 솔직담백한,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솔직담백이지만 어쨌든 센 얘기들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로 요즘에 또 세상과 소통하시는 거는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트위터로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너무나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러니까 언론의 구실을 잘 하지 못할 때 아주 숨겨진 작은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사형이 막 집행되고 있을 때 트위터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절절하게 이 사형제 폐지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개념, 예를 들면 공지영 작가, 뭐 소설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저를 오늘 만나서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혹시나 저랑 뭐 예를 들면 맥주를 한 잔 마시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을 멀리서 그냥 사형수라고 보는 것, 혹은 구치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혹은 그 사람과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전달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뭐 사형 집행하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진짜 공 작가님이나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소셜 엔터테이너인 분들 같이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몇 시까지 모이시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뭐 막 일일이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세요? 세상을 좀 어떻게 뭐 변화시키는 데나 또는 바꾸는 데 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옳다는 게 무엇이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무엇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일 이제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게 너 하나가 이렇게 작은 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은 너무 크고 뭐 말하자면 권력도 꿈쩍 안 하고 제도도 꿈쩍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세상이 만에 하나 아주 그러니까 유치하게 나눠서 이렇게 옳고 선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쁘고 사람을 죽이고 악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큰 저울로 이렇게 단다면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양쪽의 추가 굉장히 팽팽한데
내가 정말 하찮은, 그러니까 정말 티슈 한 장 같은 그런 내가 선행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든가, 내가 예를 들면 트위터를 통해서 사용제도 페이지를 한 번 알린다든가, 이런 아주 너무나도 가벼운 그 티슈 한 장 같은 거를 제가 이 선행 쪽으로 만약 보탠다면 이 세상의 저울은 이 선함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내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런 말을.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선생님 저도 티슈 한 장이요. 티슈 한 장에서 티슈가 한 100장 정도 모였어요. 그러면 사실 꽤 무게가 나가거든요. 예, 그런 힘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은 왜냐면 책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이제 곧 영화가 개봉하죠. 그 군 제대하고 바로 찍은 공유라는 멋진, 이게 원래 제가 다른 데 행사에서 공유 딱 그러면 와 이런 소리 나오는데 공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기대했거든요. 그 두 분이 해주실 줄 알고 제가. 이 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이 많이 책도 뭐 잘 됐지만 영화도 또 나와서 또 잘 되고 하면은 이제는 또 사용 페이지 행사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나 벌써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오셔야 될 텐데, 저는 이 책도 사실 보면서 오늘 이 책 얘기를 저희 사무실 친구들하고 했는데 다들 보면서 막 화딱지가 나서 살 수가 없었다라고 막 분노를 했어요. 너무 이 책에 나와 있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신 얘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책 쓰셨던 얘기도 좀 잠깐 듣고 싶은데요. 이건 왜 어떻게 계기로? 글쎄,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쁜 짓을 슬쩍슬쩍 하고 뭐 여러 번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반듯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고, 또 이 사회도 이왕이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사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형제도 마찬가지고 이 장애인 성폭력 이런 문제도 같은데, 만약 저희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아주 부잣집이고, 그리고 부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서 곳곳에 정말 진품 그림들이 그려있고, 뭐 예를 들면 집안 전체에는 은은한 클래식이 흐르고, 또 알고 보니 그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다 명문대를 나오고 뭐 이런 집인데, 만약에 갔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병들어 계신데 온 집안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툭툭 때리고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할머니가 굉장히 그 괴로운 기침을 뱉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할머니는 원래 옛날부터 저렇게 약하니까 저 방에 좀 시끄러우니까 뒤에 가두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문화적이고 품위 있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가 그 집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악몽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가족 중에 저렇게 약한 사람을 저렇게 돌보지도 않고 심지어 학대하는 저 가정이 어떻게 좋은 가정일 수 있을까? 거기에 정말 무슨 학벌이며 뭐 재산이며 문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한 국가의 어떤 품격을 결정하는 것도 이것이 가장 큰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와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뭐 세계적으로 거의 꼴찌 나라에서 지금 뭐 10위 정도의 나라로 뛰어올랐고, 사실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 다녀보면 우리나라 진짜 참 좋아요. 특히 서울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외국 나가기 정말 싫을 정도로 우리나라 편안하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정말 후진 나라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죠. 사형수 문제나 이런 장애인 같은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어떤 좋은 집에 갔는데 그 약하고 병든 사람을 툭툭 때리고 지나가고, 심지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을 본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무심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뒷방으로 쫓아내는 것을 일종의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잔인한 경지에 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죠. 더군다나 뭐 특히 보수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왜 내가 작가가 나서가지고 내가 무슨 정말 요새 그 김지숙 씨한테 못 간 것도 지금 막 죄책감, 강정마을에 못 간 것도 죄책감, 뭐 온갖 일이, 내가 왜 작가인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고, 내가 애들 셋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약자를 잔인하게 짓밟는 세월이 지금 너무나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사형수대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뭐 당연히 모르시겠죠. 요새 구치소는 자살을 방지한다고 창문을 다 깜깜하게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더운데 그 구치소 안에서 지금 창밖도 못 봐요. 물론 에어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씩 진전되던 약자와 정말 말하자면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완전히 뒷전으로 물려나가고, 강한 사람들이 혹은 먼저 가진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약자를 짓밟는 이런 사회를 제가 보면서, 제가 뭐 작가이기 이전에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몹시 분노하고, 또 제가 더군다나 작가니까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는 약간의 그런 기운이 감지가 되긴 했었지만 설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보수 정권이 막 당선된 이후에 제가 이 책을 구상했고, 이제 그 다음에 촛불시가 시작됐을 때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무 심각하게 이 어떤 폐쇄적인 사회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가 극보수에 가담해서 장애인들을 더욱더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그 다음에 가진 자들끼리 단합해서 말하자면 장애인 아이들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이런 것이 좀 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영화가 나오고 제가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마치 예언해 놓은 것 같은 형국이 되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절대 있어서야 안 된다라고 썼는데, 사실 요즘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나름 소름이 좀 끼치고, 또 한 번 절대로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든 트위터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약자들을 짓밟는 그런 후진 사회에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 작가님, 평상시에 오늘 아니면 뭐 언제 내일 또 독일 가서 피전 가신다는데 뭐 언제 물어보겠어요? 가운데, 네, 우리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네스티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정다혜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공 작가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신 그 가족 이야기요. 근데 제가 뭐 그냥 이런 인권 쪽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고, 뭐 우리는 공동체니까 거기에서 뭐 강정마을 어디선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뭐 얻은 게 없다. 난 이 사회로부터 얻은 게 없고, 나는 그냥 내 생활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의무감이라던가 책임감이라던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 아까 비유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모름지기 해야 하는데, 뭐 그냥 일반 대학생? 우리 대학생들도 엄청난 취업난과 뭐 사회 혜택을 별로 얻고 있지 않다. 근데 내가 왜 거기에 발벗고 나서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막 감정적으로 동의는 안 가는데 뭔가 논리가 제가 없어질 때가 있어서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말로 해서 절대로, 그거는 뭐 저도 옛날에 막 울고 불고 밤새 싸우고 막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좀 자거나 책을 한 자 더 읽을 걸 싶고, 그런 애들은 안 변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막 사회가 뒤숭숭할 때 또 뭐 나름대로 뭐 파티도 하고 이런 데 다 먹고 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 올 때가 있겠지 생각하고 편안하게. 근데 왜 그게 박수를 치는? 아니 뭐 흔히 듣기 어려운 대답이죠. 네. 그냥 두어라, 레디비.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절대 그런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마세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앞에서 막 내용이 굉장히 있어요.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속된 말 영장을 막 지르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는 일이 참 어려울 텐데 공 작가님 내공이 워낙 높으시니까 그래서 내 개인 진로에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됐던 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 질문. 네, 두 번째는 아까 글을 쓰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아까 글을 하늘에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만일에 하늘에서 두 가지 아이들을 동시에 주거나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작가들이 보통 한 작품을 쓰는데 만일에 한 번에 뭐 여러 개 작품이 떠오르거나 그런 일이 없는지 만일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요. 내 개인적인 일, 내가 취업이나 무슨 남자친구 문제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런 스트레스는. 네, 그런 스트레스는 이해하는데, 아니,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이번에 유학생이신데 한국 와서. 그래서 그럴 때, 공 작가님은 그런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쓰실 때 두 가지 아이디어, 두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동시에 들면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인데요. 네. 저랑 진짜 요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 글을 못 쓰겠어요. 이제 나라 걱정 때문에. 오늘 두 분이 몇 잔 하셔야겠는데. 네, 아까 저분하고도 이렇게 이런 분들은 서로 만나셔야 돼요. 네. 다른데 에너지랑 그 착감 내지 말고 아꼈다가 이렇게 이런 분들끼리 만나세요. 네. 저도 진짜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독일의 수도원으로 떠나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도 신앙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우리 박영선 의원이 한 멋진 말을 제가 인용을 하면 신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만 때를 기다리신다 이런 말을 제가 믿고 또 이제 제가 믿는 이제 그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언제나 이제 고아와 과부 그런 부르짖는 자들 그러니까 억눌리고 깨진 자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그런 때가 오기를 돕고 이렇게 그러나 내가 지금 성질 엄청나서 저런 것들 천벌을 팍 받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지만 그건 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죽거나 막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병이 걸려도 또 오래오래 살아 회고록도 쓰고 막 이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답을 얻었어요. 그 하느님이 하루라도 더 그 악한들에게 회개할 날들을 주시느냐고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게 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착한 분들은 아유 이 지상이 너무 힘드니까 됐다 그만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래오래 살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별로 이제 걱정. 이 생명 이야기 콘서트에 딱 맞는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사형수들도 지금은 예를 들면 만약에 같이 죽으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죄를 짓지를 못해요. 좁아갖고 사실 얼마나 죄를 짓지도 못하고 저봤자 뭘 그렇게 짓겠어요. 그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은 밖에 이렇게 활보하면서 되게 죄도 많이 짓고 사람들 마음도 아프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하지 않은 지 거의 지금 10년 넘었죠. 14년째. 그 사람들 그러니까 14년 그러니까 물론 요즘 받은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이분들은 제가 만나는 분들은 14년 전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그 당시만 생각해서 저것들 하느님 천벌을 받아서 바로 죽게 해주세요. 정말 그 기도를 들어서 꼴꼬닥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정말 그 인내를 갖고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소금처럼 빛이 되어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히고 내가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좀 변할 수 없지만 내가 변하지 않도록 내가 이 의분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갈무리하는 걸로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면 어떠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요즘 그런 처지에 있어요. 1년을 쉬다 보니까 지금 쓰고 싶은 소설이 5개, 수필 3개 이렇게 제목이 와서 예, 제가 요새 작가가 아니라 공지영 기획자가 된 느낌. 공지영이 이런 글 쓰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내가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97년 12월 30날 제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쓰게 된 계기가 거기에 제가 후기에도 썼지만 12월 30날 막년회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MBC 11시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형 집행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사형수에 대한 소설을 꼭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004년에 책을 발표했으니까 얼마 만에 7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근데 사람의 이 파일이라는 것은 저 컴퓨터가 좀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파일이 여기 딱 있으면 이것은 웬만히 뭐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전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쓰고 싶은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일단 보이는 대로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책이면 책을 우선 사서 이쪽에 좀 쟁여놓고 또 자료가 될 만한 어떤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저장해놓고 이래서 준비를 좀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막 몰두해서 쓰진 않지만 언젠가 필이 또 탁 왔을 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좀 모아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온다 했는데 뭐 맨날 놀고 춤추고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딱 오면 가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감이 하루아침에 온 거지 그 영감 하루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실은 매일매일 습작하고 읽고 써야 되고 화가도 마찬가지죠. 영감이 딱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감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매일매일 다른 데생들을 하고 이런 걸 또 기다려야 되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만든다가 맞는 거죠. 여성으로서 어쨌든 여성도 작가로서 사시면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하고 좀 충돌하시거나 이런 적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저 인생 자체가 충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마 또 그런 걸 갖다 일종의 또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공자 78대 손님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집은 되게 그런 걸 못 느껴서 사실은 저는 자라면서 엄마한테 계속 엄마는 왜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하는 거야 라고 박박 싸웠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마야 뭐 엄마 취향대로 오빠가 더 이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남녀 차별이라고 하고 이제 싸웠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차별이 심한 집이고 세상에 나가면 이 훌륭하신 분들은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다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평등한 줄 알고 세상을 나왔더니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자에 대한 차별과 정말 모욕,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모욕,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짓밟음 이런 게 한마디로 제가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너무 교양들이 없어요. 정말 너무 상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는 좌파 우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쌍스럽고 무식하고 교양 없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느 날 저쪽에 어디 개들이 많은 데를 갔는데 사실 개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거기는 큰 농순으로 서열이 쫙쫙쫙 매겨져서 그러니까 작은 애는 뭐 맛있는 게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맨 나중에 비실비실하고 병들어도 사실은 먹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크고 힘센 놈이 그냥 대빵이에요. 이런 동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정말 없는 사람들 더욱더 짓밟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고 싹 시켜놓고 몰라라 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저는 정말 자본가의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무식하고 정말 짐승스럽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문제는 무식하고 짐승스러운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자기의 무슨 이념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마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저는 정말 부끄럽고 그런 게 정말 분노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엄마 공지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런 엄마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진짜 그 자녀분들이 셋이나 되시는데, 네. 그리고 지금 그 둘째, 셋째는 아직 학생이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속색이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다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잘. 저도 맨 처음에 그 저희 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떻게 100점을 안 맞아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자랑인데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계속 100점만 맞았거든요. 정말 그렇다고 집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데 네, 자랑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무슨 노력하고 집에서 열심히 내가 숙제하고 구구단 외운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제가 어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저는 집중하는 그런 능력도 타고났고 제가 또 노력해서 무슨 수련을 통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중하는 걸 얻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해 봤죠. 그랬더니 정말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집중하는 능력도 없는 데다가 예, 굉장히 즐겁게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못 봤어 이런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요. 굉장히 잘 봤어 이런 애들이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애들은 늘 시험 보고 와서 즐겁게 시험 보러 가기 전날도 즐겁고 갔다 와서도 즐겁게 살길래 제가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하다가 하느님이 쟤네들한테는 그런 재능을 안 주셨는데 하느님도 안 주신 재능을 내가 쟤네들한테 닥달해봤자 우리 둘이 다 피곤하고 이러니까 내가 포기하자 라고 이제 즐겁게 살기 시작했죠. 예, 진짜로 저희 그 둘째한테 심각하게 저희 둘째가 들으면 안 되는데 혹시 트위터에 올리지 마세요 이건. 저희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세 번째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나머지 3명 운동선수지?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잘 자기는 학교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생각에 엄마가 아는 좋은 사업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러니까 중졸인데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가 되셨는데 너 돈은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거기 취직시켜줄 테니까 지금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보면 어떠냐. 너 요새 중졸이면은 군대도 아마 면제받을 확률이 꽤 높다. 진짜 심각하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고등학교 가야지. 그러더니 네, 어떻게 고등학교 갔어요. 네.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이렇게 잘해주면 공부를 잘하겠지만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걸 주었을 거고 그것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요. 해바라기 씨는 어디다 심어도 해바라기 꽃이 펴요. 그리고 셀비어 씨는 어디다 심어도 셀비어가 피고 떡갈나무는 어디다 심어도 떡갈나무의 그 이파리가 나오는데 사실 처음에는 푸릇푸릇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 잘 구분 못해요. 여러분 떡갈나무 묘목하고 참나무 묘목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는 왜 내가 떡갈나무인데 너는 떡갈나무를 안 나고 참나무가 됐냐라고 그걸 막 꺾어갖고 일이 막 조경하듯이 분재하듯이 막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이 너한테 무슨 씨를 주셨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으면 걔는 자기가 타고난 어떤 걸로 크겠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되든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애들 저는 사교육비가 이제 학교에 설문이 와요. 교육계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 학교는 이제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아에 되게 사교육비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전 전혀 없다. 예, 다 동그라미 치고 예,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나네요. 왜냐하면 그 외고 나온 친구들이 주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직업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 감각이 없이 돈만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참 진짜 저의 노후가 진짜 걱정이 좀 되긴 됩니다. 글쎄 저는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지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참 훌륭하고 멋있게 산다. 그게 돈하고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있든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럼 어떤 건데요? 라고 말하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아직 뭐 명작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좋은 소리라고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엘리트층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하는 것은 독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돈만 원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일이야라고 말해봤자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고요. 독서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그 독서 같은 것들은 그걸 읽고 난 절대로 이렇게 가난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독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권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뭐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위력이 있겠지만 그때도 안 듣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보기에 98%였고 2%만 들어서 나중에 다 죽이시오 했듯이 말이라는 건 너무 부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닫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애들도 돈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이 드는데 예, 그래서 선생님 검토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왜 어디 잡지 인터뷰 하시거나 신문 인터뷰 할 때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상투적인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무슨 책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21세기라는 것에 제가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선 나쁜 일도 많지만 사실 또 똑같이 인생에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예전 같으면은 우리 선배들처럼 막 철필로 유인물을 막 긁어가지고 산에 가서 뿌리다가 잡혀가고 맞고 막 이래야 될 일을 요즘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생전 모르던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도가니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행복한 시간이니까 사회의 어떤 어둡고 슬프고 정말 우리가 정말 배려해야 좋을 곳에 가서 항상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가장 쉽고 또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이런 곳에 한번 투표해 주십시오 할 때 귀찮지만 한번 클릭하셔서 꼭 투표해 주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댓글 달아주시고 누군가 정말 그 약자를 괴롭혔을 때 거기다 또 정말 반대 댓글 같은 거 한 번씩이라도 다는 것이 이 사회를 굉장히 바꿀 수 있고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21세기에 태어나서 그렇게 쉬운 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삐에르 신부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책도 여러 권 나와 있는 분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신부님 90살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이 이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은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 내가 그 가운데로 막아서면서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이 사람을 힘으로 괴롭힐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순간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서워서 힘센 사람이 약자 괴롭히고 있을 때 절대 그 가운데로 못 끼어듭니다만은 저 혼자 있을 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그것에 끼어들 수 있고 또 작지만 커피값 정도를 언제나 우리 인권센터에도 기부하고 잘하고 있죠? 네. 인권센터에도 기부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다만 정말 커피값 한 잔 아낀 돈이라도 이렇게 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21세기에 살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런 곳에서 힘이 들지만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